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570억 달러, EPS 1.3달러로 모두 전망치를 웃돌며 AI 서버 수요 회복이 실적을 이끌었습니다. GPU 데이터 센터 중심의 성장세가 다시 확인되며 시간 외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다음 달 추가 금리 인하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공개된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위원들이 올해 추가 인하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를 제치고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 1위를 탈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34.8%로 범용 D램 가격 상승과 HBM 경쟁력 회복이 실적을 견인하면서 4분기 메모리 시장 실적 또한 사상 최고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사우디 국부펀드가 xAI와 함께 500메가와트급 세계 최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공식화했습니다. 젠슨 왕, 빈 살만, 일론 머스크가 한자리에 모인 이번 발표로 AI 인프라 패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확대되는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다소 반대하는 입장들이 좀 더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12월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좀 더 꺾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33%까지 CME 패드워치상 나타나는 모습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사이에는 10월 고용 보고서 발표가 본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10월 일부 내용들을 11월 보고서에 통합을 해서 12월 16일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12월 FOMC가 9일에서 10일 먼저 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연준 위원들은 9월 고용 보고서를 보고서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밤사이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확 꺾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부분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계속해서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키워드들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AI 랠리 이막 열리나입니다. S&P 500 지수가 그래도 한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마감했었는데요. 일단 자세한 내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그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이제 어제 저녁이죠. 일제히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계속 이제 떨어지고 있어서 우리나라 주식도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속상했었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최근에 어쨌든 인공지능 AI 투자 이제 과열 논란이 계속 일면서 이게 왜 이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프트뱅크 아마 엔비디아를 팔면서 이게 시작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하락세가 이었던 시장세가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오늘 물론 이제 장 전 이후에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하루 앞두면서 납두면서 이제 저가 매수세 유입과 숨고르기에 나섰던 모습이 있고요. 뉴욕 증권거래소 다우 지수는 0.1% 올랐고 S&P 500 지수는 0.3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59%에서 기술주 중심이 어쨌든 강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말씀드렸고 최근에 어쨌든 4거래 연속 이제 하락하면서 8월 이후 최장의 어쨌든 약세를 기록했던 S&P 500 지수는 이번에 다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종목별로 흐름을 좀 보시면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이 약 3%, 2.82% 상승한 292.99달러의 이제 사상 최고가를 썼고요. 지금 장이 끝나고 나서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어차피 엔비디아의 효과이긴 한데 어쨌든 같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날 공개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미나이 3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린 것으로 이제 효과 보고 있습니다. 제미나이 3는 제가 좀 써봤더니 이게 약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환상 효과 좀 없고 좋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올라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AI 열풍에는 역시 이제 엔비디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회계연도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나기 직전이었겠지만 이 기대감 때문에 어쨌든 주가가 2.85% 상승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뭐 매출을 예상했지만 이걸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예상한 게 549억 달러였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걸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큰 효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라클도 2% 상승했고 반면 미국의 유통기업이죠 타깃은 3분기 매출 감소와 이제 연간 수익 상향에 대한 조정으로 이제 2.72%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타깃의 약간 하락은 유통업계 전반에 약간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하락도 최근에 요거가 맞물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최근 AI 낙관론에서 매수세가 어쨌든 과열됐다는 지적과 함께 막대한 설비 투자 그리고 수익화에 대한 속도의 부담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의 이제 아나운서가 말씀드렸듯이 그 약간 10월 연방 공개 위원회 이제 회의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의사록에 따르면 많은 참석자들이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를 간접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12월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늘 부정적으로 나오고 시장에서 예측 기간에서 50대 50으로 지금 나온 상황이라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나오자마자 이제 연준을 향해서 막 독서를 퍼부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과 이제 연준 의원들이 아직은 인하를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카고 상품거래소죠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12월 FOMC 현재 3.75에서 4% 정도 이제 기준금리를 그대로 동결할 가능성이 66.2% 수준에서 49.9%로 크게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요게 어쨌든 이게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있을 것 같고요. 요게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은 그런 가운데 비교적 조용한 흐름이었습니다. 글로벌 채권 금리로 기준이 되는 미국채 10년물은 전날보다 1bp 오른 4.13을 이제 기록했고요. 통화 정책에 민감하죠. 이제 2년물 금리는 3.58% 전일 수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리하자면 오늘은 이제 AI 과열 논란과 금리 인하 기대에 약화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엔비디아 실적 많이 나왔습니다. 기대한 대로 많이 나왔고 요거와 이제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서 다시 한번 반등을 했고 내일 또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오지 않을까. 우리 시장 너무 요즘에 안 좋았는데 좋아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이죠. 일단은 애프터마켓 지금 시각 기준으로도 한 4.4% 상승분 일단은 켜져 있는 상태이고요. 특히나 이제 좀 주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매출이었습니다. 발표치가 컨센 대비해서 상승했고요. 일단 역대 모든 데이터 센터 매출액 가운데서 가장 좋은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은 또 총 마진, 그로스 마진 부분이었는데 73.6%라서 전분기 대비해서도 좀 올라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한 상황인데요. AI 버블론에 대한 우려를 이제는 좀 잠재워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잠재울 수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잠재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진정됐다. 또다시 동력이 좀 있다. 이게
이게 초입 단계냐 아니면 거의 끝물이냐 이거 이제 판단을 이번에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약간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버블이냐 성장 초입이냐라는 걸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몇 가지를 구분해서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실적과 밸류에이션 괴리를 좀 먼저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매출이나 이익이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엔비디아가 지금 주식이 뛰니까 이제 시간의 거래에서 엄청나게 다른 엔비디아 관련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는 여러분이 금강이 있죠? 금강이 있으시면 그 금강의 곡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곡괭이기 때문에 일단 곡괭이가 많이 필요하다 다들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시장 자체가 이제 지금 많이 성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까? 초입 단계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곡괭이가 많이들 필요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곡괭이, 그럼 금강이 아직 팔 게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어쨌든 데이터 센터 매출이라든가, 그러니까 금강의 데이터 매출이라 데이터 센터라든가 뭐 GPU 판매라든가 이런 게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곡괭이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많이들 사가고 있다라고 보시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현금 상충률이 동반된 열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면서 전형적인 거품 국면과는 차이가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금강을 하는 금강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곡괭이를 많이 주문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투자 범위를 좁게 이제 묶어 보자면 산업 전반의 확산 버블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블 단계에서는 돈이 소수 종목, 엔비디아나 특정 빅테크에만 과도하게 몰리지만 반대로 이제 클라우드나 반도체, 네트워크 이런 데도 좀 돈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주가가 이제 엔비디아 발표난 이후에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지금 이것과 관련된 많은 주식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그런 걸 보면 어쨌든 상당한 모멘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실제 고객의 필수 지출이나 실험적 지출이라는 것도 중요한데 이 부분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는 주체들이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 대형 인터넷 기업이라든가 국가 단위의 연구기관입니다. 돈이 많고 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매출이 미미한 부분은 어쨌든 개인이나 이런 단기 자금보다는 장기적인 자금이나 이런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요게 이제 정책 규제라든가 인프라 체크도 해야 되지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트럼프 대통령이나 전체적으로 이제 EU도 마찬가지지만 AI,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지금 점점 더 완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물리적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약간 열버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자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정리하자면 이런 것 같아요. 엔비디아 실적 자체만 보면 거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수요라든가 기반은 고성장 국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가와 주변에 이제 AI 가격 형성을 포함한다면 이 부분 산업 전반에 이제 상장의 초기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일부 섹터라든가 이제 버블 구간에 진입할 가능한 다른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종목별로는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대세는 그쪽으로 간다. 그리고 이렇게 성장 위주의 이제 국지적 버블 정도로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보여주는 실적은 AI 산업에 이제 가까운 초기의 단어의 어떤 신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그 위에 개별 종목이나 이런 부분들은 버블이 끼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가장 기다렸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반도체 투톱이 또 어떤 흐름을 가져가게 될지도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고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엔비디아 또 사상 최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는 또 한 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기는 했고요. 또 블랙웰을 다 팔았다라는 코멘트도 같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이거에서 이제 어닝콜이 좀 전에 나왔는데 어닝콜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어닝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닝콜이 뭐냐면 여러분이 수능 같은 거 보시잖아요. 수능 같은 거 보시면 수능 보고 나서 이 난이도가 어땠다. 뭐 이렇게 약간 해설해주는 약간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닝콜 리포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엔비디아의 핵심 제품 GPU가 여전히 전량 매진이라는 거, 없어서 못 판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러니까 이게 H20이 빠진 거예요. H20이 이제 중국에 많이 파는 것들이 1분기 때는 많이 팔았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시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량 GPU가 블랙웰이 없어서 못 팔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엄청난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또 이제 이렇게 주목해 볼 게 로봇 쪽에 있는 그쪽에 어쨌든 GPU 쪽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상당히 좋다라고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나서 평가한 것처럼 이번에 뭐 난이도가 어려웠다라는데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의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다.
매출을 올리는데 이렇게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제 19일이죠. 좀 전에 이제 그게 끝났는데 3분기 8월에서 10일까지 매출이 570억 6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49억 달러 전후를 이제 예상했었는데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거고요. 요거는 전년 대비해서 62% 바로 직전 분기에서도 22%나 이제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공식 회계 기준으로 한다면 이 주당 희석 주당 순이익이 EPS가 이제 1.30 달러를 기록했고요. 회사가 조정해 주는 어쨌든 그 실적에 관한 그 부분도 어쨌든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는 매출이 49억 2천만 달러였는데 그걸 훨씬 더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젠스당 CEO는 블랙일 아키텍트 판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클라우드 GPU도 전량 매도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소비가 너무 많다. 우리를 소비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고 우리가 그걸 못 따라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AI 학습과 수요가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선수단 구조로 진입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선수단 구조에 진입했다는 건 이제 진입했다기 때문에 당분간 지속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AI는 이제 모든 산업과 모든 국가에 동시에 확산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엔비디아가 뜨면 이게 이제 수혜주도 많습니다. 이게 낙수 효과가 많기 때문에 뭐 TSMC라든가 우리나라 이제 주식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장이 열리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이게 기하급수로 늘 수 있기 때문에 없어서 못 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엔비디아 실적을 이끈 건 여러분 예상하셨겠지만 데이터 센터 부분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 매출은 512억 1,5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고요. 분기 기준으로 최대입니다. 이 가운데 GPU를 포함한 데이터 센터 컴퓨트 매출은 430억 달러로 이제 전년 대비 56%, 전분기 대비 27% 늘었습니다. 그래서 MV 어쨌든 링크 등 네트워크 제품도 이제 82억 달러로 56% 증가했고요. 전반적인 캐시카우죠. 이제 게이밍 부분은 43억 달러로 전년 대비 동기 대비해서는 30% 증가했지만 직전 분기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1% 정도 감소했는데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이게 컴퓨팅 하는 건 많이 늘지 않지 않습니까? 쓰는 사람이 거의 고정적이기 때문에 다만 떨어지지 않았다는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수요도 여전히 강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문가용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한 전문 시각화 부문도 7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56% 증가했습니다. 소형 AI 컴퓨팅이 DGX 어쨌든 스파크 출하도 본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채롭고요.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 요겁니다.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자동차 로봇공학 부분도 5억 9,2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로보틱스, 엣지 AI까지 엔비디아 AI에 적용되는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AI 버블 우려 속에서 어쨌든 이게 GPU가 부족할 것이라는 이어지고 있는 만큼 AI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여러분 이제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 매출을 계기로 AI 시대 인프라 기업으로 어느 수준까지 갈지는 아무도 예상 못합니다. 근데 이제 시작이라는 거 제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어쨌든 3분기 소식 전해드리면서 여러분 좀 투자에 즐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닝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일단 GPU를 다 팔았다, 다 매진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마이클 버리가 이야기했었던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젠스당 CEO가 이야기 좀 내놨는데요. 쿠다 생태계 호환성을 통해서 일단 경쟁 가속기와 비교해서 월등한 총 소유 비용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맞받아친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AI 버블론을 의식한 듯한 발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잠재워 줄 수 있을지 오늘 시장 개장하고 나서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반도체 100% 관세 잠정 보류입니다. 반도체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언급한 지도 벌써 석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관세 발표는 감감무소식이고 또 당장 추진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속도 조절에 나선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먼저 흐름부터 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8월 6일 반도체를 약 100% 부과하겠다고 이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칩과 반도체가 대상이다. 다만 미국 내 어쨌든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약속한 기업은 예외로 하겠다라고 얘기했고요. 이어서 이제 8월 15일에 다음 주에 반도체 관세를 설정하겠다. 조치가 임박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났는데 트럼프의 경우는 구체적인 어쨌든 반도체 관세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책 방향을 그대로 말하고 있지만 실제 도입 시기는 끝내 밝히지 않고 있는데 자, 요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일단은 중국 비핵이 변수입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고율 관세를 매기면 중국이 히토류를 지금 이 관세에 대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할 수 있다는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가입니다.
지금 미국 물가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반도체, 스마트폰이라든가 가전이라든가 자동차에 안 들어가는 것이 거의 없죠. 여기에 이제 관세가 붙으면 결국에 소비자 가격 인상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연말 할인 시즌 쇼핑 직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조만간 올 텐데 요 부분에 이제 그 시점에서 반도체 관세를 도입하면 물가가 더 자극이 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경기가 또 움츠러들게 되겠죠.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관세 여파로 오른 물가가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지지율 하락과 공화당이 어쨌든 내년도 선거에 이제 참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조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접은 것이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백악관과 상무부는 반도체 관세의 방향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만 언제 관세를 도입할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간 이게 약간 그런 생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게 이제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어떨까라고 보면 반도체는 자동차 기계로 함께 한국의 3대 이제 대미 수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이 어쨌든 대미 수출액은 약 106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돈으로 약 15조 5천억 원 정도,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수출 비중으로 보면 어쨌든 한국이 전체에서 미국에 차지하는 7.5%이기 때문에 중국, 홍콩, 대만, 베트남보다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여기 함정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든 칩이 대만이나 다른 곳으로 수출된 경우에 많지 적지 않다는 게 좀 있고요. 실제로 미국 시장에 들어가는 한국산 반도체 존재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예외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 시기는 어쨌든 조정이 되고 있지만 이게 어쨌든 언젠간 된다는 점. 그래서 미국의 반도체 관세를 늦추고는 있지만 한국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호재가 이제 숨고르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오늘 주식시장에 반영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지만 언제든 다시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긴장의 카드는 늦추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시면서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악시오스 속보를 통해서 들어온 내용들을 보면 백악관의 주요 관리들도 의회 중국 수출 제한 조항을 좀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판매를 좀 더 쉽게 해달라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미국 트럼프 AI 단일 규제 선포이고요. AI에 대한 과도한 주별 규제가 있는데 미국의 성장 동력을 꺼트릴 수 있다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차원에서 단일 규제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내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8일 현지 시간으로 자신의 어쨌든 트루 소셜에 글을 올리고 AI 투자가 미국 경제를 세계에서 가장 뜨겁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제 강조했습니다. 잘 봤죠. 그러면서도 주 정부의 가인 규제가 이런 성장 동력 엔진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50개 주가 AI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AI 액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내고 있는데 캘리포니아가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발목을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50개 주의 규제 체제가 누더기가 되는 대신에 하나의 연방 표준을 가져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또 연방 차원의 어쨌든 규제를 만들지 못하면 중국이 AI 경쟁에서 손쉽게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의 AI 규제가 규별로 우선이 된다는 미 국방수권법 NDAA에 포함시키거나 아니면 이를 별도로 독립된 법안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의식이 처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각 정부가 AI 인프라 예산을 받으려면 AI 규제를 10년간 유예하도록 한 이른바 모라토리엄 조항을 감세 법안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주당은 물론 어쨌든 공화당 내부 반대에 부딪히면서 결국 삭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도 공화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관련 시도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하원의 공화당 원내대표인 스티븐 스클래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방수권법 NDAA 연방 차원의 AI 규제가 각 규의 규제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을 방한 이 부분은 약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더니 악시옷을 통해서 정해지면서 약간 반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처럼 이제 주 단위의 AI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이 부분에 건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로 묶어서 내년에 어쨌든 강력하게 어쨌든 자신의 의지를 좀 해서 지방선거에서 약간 이기고자 하는 약간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AI 관련된 건 다 민주당 걸로 좀 많이 보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일부 주정부의 AI 정책에 진보세 색채를 입히고 다양성과 형평 포함한 DEI의 가치를 AI에 심어 넣으려다는 요 보수의 진영의 어떤 논리를 여기다 넣기 위한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쟁점을 만들어 가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게 하면 자신이 좀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보시면 트루 소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부 주에서 워크 AI를 만들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워크란 단어가 뭐냐면 WOK입니다. WOK는 미국 보수 진영에서 진보적 각성된 정체성 정치와 DEI 정책을 비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너드 같은 약간 이런 표현인데 이런 표현을 비꼴 때 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흑인 조지 워싱턴을 기억하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조지 워싱턴이 뭔가 하면 이는 지난 2월에 구글의 AI 이미지가 생성기 때 미국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을 흑인으로 잘못 묘사해서 논란이 됐던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보수 진영은 이런 사태를 내세우면서 AI의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균형감이라든가 다양성에 치우친 결과를 내놓고 있다고 이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공개 발언은 AI를 둘러싼 미국 내 경쟁과 논의가 단순한 기술과 산업 정책이 아니라 연방대 주 그리고 어쨌든 공화당 대 민주당 그리고 보수와 진보의 이념에 대한 갈등을 하기 위한 복합적인 전선을 만들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AI 규제를 둘러싼 미국 논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과도한 규제가 혁신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와 최소한 안정장치에 필요하다는 주장 여기에 이제 논쟁이 더해지면서 향후에 이 법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이런 시도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분위기는 AI한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산업적으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단일 규제 입법 추진을 왜 하는지 이에 대한 내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머스크 괴물급 AI 센터 착공이고요. xAI가 사우디아라비아에 500메가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자세한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오픈 AI의 그샘 올드만을 겨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이즈가 장난 아닙니다. 500메가 와트급 초대형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우디 국부펀드가 지원하는 AI 벤처 휴메인이죠. 이거 어쨌든 사우디 국부 쪽에서 이제 왕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휴메인과 손잡고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한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워싱턴에서 열린 미 사우디 투자 포럼에서 머스크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직접 이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우디가 글로벌 AI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발표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 사우디 투자 포럼 현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엔비디아 젠슨 황 CEO와 나란히 무대에 올라서 xAI가 사우디 국영 AI 벤처 휴메인과 함께 500메가와트의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 포럼에는 어쨌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도 MBS죠. 참석해서 연설에 나설 예정이었고 정치 사업을 한때 얽힌 초대형 AI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머스크는 자신이 공동 설립했던 오픈 AI 갈등 이후에 새 AI 기업 xAI에 막대한 지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챗과 그록을 세운 xAI는 현재 오픈 AI, 엔스로픽과 함께 차세대 AI의 모델 개발에 투자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번에 상당히 이제 좀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우디와 휴메인은 그동안 xAI에 수 기가와트 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 온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날 좀 재밌었던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행사에서 머스크가 발표를 하다가 데이터 센터 규모를 500기가와트라고 얘기한 거예요. 메가와트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다가 실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시 500메가와트로 정정하면 농담을 던지기도 했는데요. 실수인지 아닌지 의도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우디는 다시 아직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제 최첨단 AI 반도체에 대한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풀어야 되는데 다행히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행정부가 조만간 사우디 휴메인에 대한 엔비디아 첨단칩 승인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가 미국 수출 규제와 중동의 AI 굴기 그리고 일론 머스크의 xAI 전략과 맞물리면서 상징적인 어떤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휴메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칩을 공급 계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그때 블랙웰 기반으로 18,000개 정도 구매를 한 바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밤사이에는 미국 국방부랑 사우디의 마덴과 정제소, 히토류 정제소 관련한 개발 파트너십 소식도 있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MP 머티리얼스 매수 커버리지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히토류에 대한 관심도 같이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워드들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흐름, 서울경제는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이 시각 서울경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세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였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에는 디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게 밀렸다가 다시 1위를 탈환을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 좀 짚어보겠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BOE와 있었던 기나긴 소송을 마무리를 하고 승소를 좀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부터 다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한 이벤트로서 나왔는데 3분기 실적 내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실적은 말 그대로 AI 거품론을 좀 잠재운 실적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미국 현지 시간으로 19일 2026 회계연도 기준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570억 1천만 달러였고요. 주당 순이익은 1.3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LSEG가 집계한 예상치를 살펴보니까요. 매출은 549억 2천만 달러였고 또 EPS는 1.25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예상치보다 매출은 2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이익 같은 경우에도 소폭 웃돈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더 놀라운 상황인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무려 62%나 증가를 했고요. 주당 순이익도 65%나 늘었습니다. 그리고 직전 분기와 비교를 하더라도 매출 같은 경우 22% 늘어나게 됐습니다. 사실상 역대 최고 실적을 이번에 다시 한번 경신하게 된 셈이고요. 부문별로 좀 살펴보면 핵심은 단연 데이터 센터 사업이었습니다. 지금 이 부문에서만 512억 달러가 넘는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건 전체 매출의 90% 가까이를 차지한 거고요. 여기에서 특히나 눈에 띄었던 게 바로 AI 서버용 GPU였습니다. 훈련과 추론, 즉 생성형 AI를 돌리는데 필수적인 칩을 GPU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부문 매출만 해도 지금 430억 달러, 그리고 데이터를 빠르게 주고받는 네트워킹 부문도 82억 달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주력이었던 게이밍 부문도 여전히 탄탄한 성적을 냈던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출은 42억 6,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0%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율주행차나 로봇 관련 칩을 판매하는 오토 로보틱스 부문도 5억 9,200만 달러로 32%나 성장을 하면서 미래 성장성도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전반적인 부문에서 성장세가 확인이 됐고 이런 수치들을 보면 단순히 수요가 있다의 수준을 넘어서서 지금 전 세계 기업들이 AI 인프라에 얼마나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얼마나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는지 직접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네, 젠슨왕 CEO의 어닝콜을 보기만 하더라도 AI 버블론을 의식한 듯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주요하게 보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4분기 가이던스 부분이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네, 사실 이번 가이던스는 한마디로 지금 자신감이 확실히 느껴지는 수준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는 2026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서 4분기 매출을 650억 달러,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로 제시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는 616억 달러 안팎이었기 때문에 30억 달러 넘게 높은 수치를 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숫자만 높은 게 아니라요. 이익률 전망도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매출의 총 이익률은 75%였고요. 3분기였던 73.6%보다도 더 높을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영업비용은 50억 달러 내외로 관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그리고 젠슨왕 CEO가 실적 발표 후에 있었던 컨퍼런스 콜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블랙엘 GPU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 그리고 클라우드용 GPU는 이미 매진 상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AI 인프라 수요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었고요. 특히나 그는 우리는 AI의 선순환 고리에 진입했다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결국에는 더 좋은 AI 모델이 나올수록 더 많은 GPU가 필요해지고 이게 다시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에 띄는 발언은 CFO인 코렛 크레스의 코멘트였는데요. 현재 지금 엔비디아의 주력 제품군이 블랙엘 울트라라는 차세대 GPU라고 밝혔습니다. 이 블랙엘 울트라는 기존보다 훨씬 성능이 높고요. 에너지 효율도 개선이 된 2세대 AI 가속기입니다. 앞으로도 클라우드 기업이나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핵심 무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정리를 해보자면 이번 가이던스는 단기적으로 실적을 낙관한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AI 인프라 수요와 공급 그리고 기술 전략까지 좀 전반적인 시장 흐름을 자신 있게 읽고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는 시간 외에서는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도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AI 관련주들이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터이기 때문에 분위기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도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지금 이번 실적 발표에 대한 반응은 바로 주가에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당일 정규장에서도 기대감 속에서 2.85% 상승하면서 186달러 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발표 직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는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6% 가까이 급등을 하기도 하면서 197달러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사실 최근 몇 주 동안에는 AI 관련주들이 조정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AI 열기가 너무 과열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기도 했고요. AI 버블이라는 단어도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적 발표 이후에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지게 됐는데요. AI 산업이 아직까지 성장 초기 단계라는 인식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기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점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도 미국 증시 전체 흐름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간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나스닥은 3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줬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반등에 엔비디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분석들이 많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닌데요. 지금 미국 정부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와 그리고 AMD나 인텔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도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이번에 보여준 실적과 전망은 수요나 공급 그리고 수익성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뒷받침할 만큼 지금 AI 산업에 대한 그런 단기 낙관론에는 다시 한번 힘이 실리는 분위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장 안에서 지금 국내 반도체 투탑의 분위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프리마켓에서 지금 3.21% 상승하면서 99,600원 선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더 큰 폭으로 지금 5.8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더 많이 내렸던 종목에서 더 빠르게 치고 올라와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엔비디아랑 더 연관성이 깊은 종목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오늘 흐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볼 텐데요. 삼성전자가 3분기 D램 시장에서 다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SK하이닉스에게 밀렸다가 좀 생각보단 빠르게 되찾아온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배경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번 3분기 D램 시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출 기준으로 1위를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핵심을 살펴보니까 크게 두 가지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HBM 출하가 급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범용 D램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시장 조사업체 CFM에 따르면 지금 삼성전자의 3분기 D램 매출을 살펴보니까요. 약 139억 4,200만 달러가 나오게 됐고 이건 전분기보다 29.6%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니까 34.8%가 나오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보다 0.4%포인트 높았던 건데요. 이 무엇보다 HBM3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해서 지금 85%나 급증을 했던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의 납품이 조금 본격화되면서 고대역폭 메모리 부문이 실적을 끌어올린 건데요. 여기에다가 지금 범용 D램 가격까지 올랐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워낙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서버뿐만 아니라 PC, 스마트폰용 D램까지 전방위 수요가 동반 확대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수요 변화가 시장 전체를 밀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글로벌 디램 시장 규모는 이번 3분기에만 해도 사상 처음으로 400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하면 무려 54%나 커진 수치였습니다. 결국에 삼성전자는 지금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와 가격 반등 흐름을 동시에 잡아내면서 빠르게 1위 자리를 회복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메모리 시장 흐름을 좀 봤을 때는 이번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아예 새롭게 초호황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나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좀 내려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구조적인 초호황이다라는 평가들이 시장에는 많은 상황입니다. 먼저 이번 사이클의 경우에는 과거처럼 주기적인 요인이 아니라 AI 인프라 확대가 만든 완전히 새로운 흐름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서버에 들어가고 있는 고용량 DDR5 디램 수요가 폭발을 하면서 일반 디램 가격까지 동시에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실제 시장 상황도 아주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량 96GB 그리고 128GB DDR5의 경우에는요, 일부 고객들에게 최대 70% 인상된 가격이 제시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격적인 전망도 지금 비슷합니다. 트렌드포스는 4분기 디램 가격 30에서 35%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1분기에도 20에서 25%가량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이클이 정말 평생 한 번에 올까 말까 하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적 전망도 강한데요. 모건 스탠리는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16조 원,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99조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두 회사를 합치면 200조 원 이상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바로 삼성전자의 구조입니다. 삼성은 지금 범용 디램 생산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일반 디램 가격 급등의 수혜를 더 크게 받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증권사에서는 2026년에는 범용 디램의 이익이 HBM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도 내놓고 있고요. 결국에 이번 흐름은 HBM 같은 고부가 제품만의 호황이 아니라 지금 AI 덕분에 전체 디램 시장의 수요 구조 자체가 바뀐 상황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변화 덕분에 지금 이번 사이클의 지속성도 크다라는 평가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HBM뿐만 아니라 디램까지 모두 잘 팔리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슈퍼사이클이 다른 산업들한테 영향을 좀 주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요.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공급이 그만큼 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고부가 제품인 HBM 생산을 늘리느라 일반 디램 생산 여력이 줄어든 게 첫 번째 원인이었고요. 또 업체들의 과거 2018년처럼 증설 후 가격이 폭락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설비 투자를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격은 더 오르고 공급자들이 협상력을 더 크게 가지게 되는 구조가 생기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런 흐름은 반도체 외 다른 산업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SMC도 로직 반도체 가격을 인상을 했고요. 스마트폰, 노트북 같은 완제품 가격들도 실제로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트렌드포스는 내년 스마트폰 부품 원가가 5에서 7%, 그리고 노트북 평균 판매 단가도 최대 15%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른바 칩 인플레이션이 좀 시작이 된 거고요. 특히나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요즘 메모리를 구하지 못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원하는 만큼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중국 현지 메모리 업체를 찾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고, 이건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중국의 반도체 자금률 확대라는 변수로도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에 대한 대응 이미 진행 중이고요. 점점 더 이 투자를 늘리면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슈퍼사이클에서 모든 제품군에서 실적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삼성전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긍정적인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디램 시장 1위 탈환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삼성 디스플레이 소송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특허 분쟁에서 결국에 최종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뉴스 먼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번 분쟁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BOE를 상대로 해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도 추가가 되면서 3년 가까이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던 상황이었는데요. 특히나 올해 7월에는 ITC에서 BOE가 삼성의 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라는 예비 판결까지 나온 상태였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BOE 제품의 미국 수입을 14년 8개월 동안 금지하는 제재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결정은 대부분 최종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BOE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을 잃을 수도 있는 위기였는데요. 결국에는 BOE가 삼성과 전격 합의를 택했고 소송을 모두 취하하는 대신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결국에 이 로열티는 단순히 한 번 내고 끝내는 게 아니라 BOE가 해당 특허를 이용해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일정 비율을 계속해서 삼성에 지급하는 방식이고요. 결과적으로 이번 승리로 인해서 삼성은 자사의 OLED 기술을 글로벌 시장에서 정당하게 보호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ITC가 삼성의 기술적인 권리를 인정했다는 점에서도 국제적인 판례로서의 상징성이 크다는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을 두고서 한중간 경쟁의 연장선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BOE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술을 좀 사용해 왔던 걸까요? 네, 사실 이번 분쟁이 좀 민감했던 이유는 단순한 특허 침해를 넘어서서 삼성의 영업 비밀까지 좀 탈취한 정황이 포함됐기 때문이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1997년부터 OLED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왔고요. 그 과정에서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서 지금의 기술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BOE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야 OLED 시장에 진입을 했고 4년쯤 지나서 본격적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삼성의 전현직 직원들을 영입을 하거나 협력사를 통해서 핵심 기술을 빼냈다는 의심들이 꾸준히 제기가 되어 왔는데요. 그래서 미국 ITC도 올해 7월 예비 판결에서 BOE의 OLED 기술이 삼성의 내부 기술을 기반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됐던 건 BOE가 이런 기술들을 지금 글로벌 업체들에게 중소형 OLED를 좀 공급했다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결국에 BOE는 이번에 삼성과 전격적인 합의를 선택하고 로열티를 지급을 수용을 한 건 삼성의 기술적인 우위를 인정한 셈이 되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중국 업체들이 무분별한 기술 추격 시도를 벌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이번 판결 사례가 이 중국 업체들의 이런 행동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소송은 좀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5대 핵심 디스플레이 사업과 관련된 계획은 어떠한 방향으로 좀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해서 프리미엄 시장 중심의 기술 리더십 전략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청 사장이 최근 충남 아산 캠퍼스에 열린 임직원 소통 행사에서 폴더블과 QD OLED 그리고 IT용 OLED, 차량용 OLED 여기에다가 XR 디스플레이까지 총 5대 핵심 사업군을 명확히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각 분야에서 기술적인 우위와 수익성을 모두 확보하겠다는 전략 을 공유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IT용 OLED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2026년에 8.6세대 OLED 생산 라인 가동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본격화된다면 앞으로 중대형 디스플레이 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합의로 인해서 중국 BOE가 미국 수출이 일정 부분 제한된 상황 속에서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는 자사 제품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고요. 결국에 이런 기술 요소들을 조합해서 프리미엄 시장을 앞으로도 선도해 나갈 수 있을지 그 흐름에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격차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또 어떻게 확장해 나가게 될지 중장기 전략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경제는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고은 앵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권가들이 바라보는 종목에 대한 시선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와이드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요, SK 하이닉스에 대한 키움증권의 시선이고요. 리포트의 제목은 2026년 영업이익 80조 원으로 상향입니다. 이 리포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흐름들 짚어볼 텐데요. 키움증권은 이번 보고서에서 목표가 73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그리고 매수를 유지하는 의견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4분기 실적 전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은 SK 하이닉스의 4분기 매출에 대해서 지금 28조 8천억 원을 내세우는 모습이었고요. 4분기 영업이익은 15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18% 그리고 32%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부문별로 살펴보시면 D램 부문에서는요. 지금 14조 1천억 원가량 예상이 되고 있고 낸드 부문에서는 9천억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낸드 부문이 가장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려 170% 넘게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부진했었던 낸드 부문이 뚜렷한 회복세로 돌아섰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번 실적 전망이 상향된 데에는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예상보다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D램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반도체들은 고정 거래 가격이 업황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키움증권은 D램의 고정 가격 상승률을 기존 27%에서 37%로 높여 잡았는데요. 지금 한 분기 만에 30% 넘게 오르게 됐고요. 앞으로도 추가로 더 오를 수 있다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당연히 수익성도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다가 여기에 수요까지 받쳐준다면 실적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 2026년에 대한 전망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키움증권은 내년에 SK 하이닉스의 매출을 136조 2천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체 8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46% 증가한 수치, 영업이익은 86% 증가한 수치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상 폭발적인 실적 성장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1분기 부터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자세하게 D램과 낸드 부문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D램과 낸드 부문에서 D램은 3분기 영업이익이 한 50%대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1분기에 그 비중이 한 70%로 올라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만 느는 게 아니라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개선이 되는 것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지금 낸드 쪽도 흐름이 좋습니다. 특히나 기업용 저장 장치, 이른바 ESSD의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에 대한 속도도 빨라질 것이다라는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D램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은 75조 1천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 낸드의 영업이익은 5조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낸드의 경우에는 1년 사이에 수익이 5배, 무려 400%나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업황 사이클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D램 시장은 유통 재고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DDR4의 생산은 늘면서 DDR5의 공급은 줄어든 상황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서버용 D램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게 되면서 가격적인 부분도 굉장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반등의 흐름을 속도와 강도가 시장 기대를 훌쩍 뛰어넘고 있는 건데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낸드 산업 쪽으로도 서서히 번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D램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오르다 보니까 PC나 스마트폰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도 가격과 실적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된다면 이 자체가 주가 상승 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포트의 결론 살펴보시면 지금 목표가 73만 원으로 상향하는 모습이고요. 매수 유지 의견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어제장의 주가 흐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제는 1.4% 하락하면서 56만 2천 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AI 버블론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다만 오늘 새벽에 나왔던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프리마켓에서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개장하고 나서의 흐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전일장 이슈와 오늘장 내용들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스탁 포인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SSTV 황민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는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을 것 같아서 오늘 개장하기 전에 일단 실적 발표 내용들 먼저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 가장 좀 주의 깊게 좀 보셨을까요? 일단 중요했던 건 그동안 AI 거품론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AI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예상치보다 당연히 좋은 실적을 내주는 것도 중요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역시도 중요했던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의 반응은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예상했던 가이던스를 전부 다 웃돌면서 이번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전날의 경우에도 미국 증시가 하락할 때 일정 부분 후반부에 반등이 나왔던 이유도 엔비디아 실적이 좋을 거라는 전망들이 우세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전날에도 반등이 나왔던 거고요. 어제 미국에서도 역시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기 전부터 엔비디아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역시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의 반등이 나왔고요.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서 결국은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 AI 쪽에 대한 이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특히나 이제 하이닉스 기업의 경우에는 엔비디아하고 좀 더 밀접한 관계가 또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가 이 AI와 관련해서 이 주도주가 주가의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AI 실적이 잘 나왔고 그리고 시간 외에서도 역시 상승이 나왔다는 부분이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AI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의 거품론이 분명히 좀 있었고 그리고 일부 헤지펀드 같은 경우에는 하락 배팅을 미리 해놨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제 만약에 AI 관련해서 이런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고 이 주가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나중에는 이제 이 시세가 한국 증시와 미국 증시에 이어서 관련 종목들의 이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특히나 이 반도체라든지 AI 관련주들의 흐름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죠. 동결 기조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이 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이는 모습이었고요. 확률 또한 33%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10월 고용 보고서 발표도 일단은 취소가 된 상황입니다. 10월의 일부 내용들을 11월에 같이 통합을 해서 보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12월 FOMC가 9일에서 10일에 열릴 예정이라서 9월 데이터를 보고서 금리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0일 목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고요. 지수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양지수 먼저 확인해 보면 오늘은 강하게 출발을 합니다. 4,000선 다시 안착을 좀 시도하고요. 코스피가 2.5% 상승하면서 4,030선, 코스닥은 1.5%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884선 현재 지나갑니다. 자,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4%대 상승불 켜져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5%로 강하게 6%까지 오름 세션을 합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지금 아래꼬리 달리면서 강하게 말아 올리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3%대 강세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알테오제는 1.1%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반대로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알테오제는 어제 뉴스가 있었죠. 미국 쪽에서 FDA 승인은 이미 난 상황이고 유럽 쪽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머크 키트루다 SC 유럽에 대해서 품목허가 획득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만 오늘장 안에서는 1% 정도로 생각보다는 강한 반등이 나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도 지금 나란히 1%,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일라이릴리랑 계약 소식이 있었던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1.8% 하락하면서 꽉 찬 음봉으로 그림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장 초반이라서 강하진 않지만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같이 들어오는 모습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외국인 투자자 들어옵니다.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수 규모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 투자자도 함께 들어오는 부분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 쪽에서도 한 500개항 넘게 개장 초반인데 지금 500개항 넘게 플러스권 찍혀 있는 부분까지 함께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개장하고 문을 좀 열어봤고요. 앞서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 좀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아래 꼬리는 달렸지만 둘 다 21선은 이탈하면서 마무리가 됐거든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난 상황인데 오늘 주가 반응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지금 결국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의미도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AI 관련주들이 결국은 거품이냐 이 부분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적이 잘 나왔고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분명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적을 겸비한 상승이었다라는 점이 지금 시장 안에서의 이제 흐름으로 오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의 하락이 변동폭이 굉장히 컸던 장입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하락폭으로 본다면 코스피 시장이 6%까지도 흔들렸던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거품론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이 폭락으로 이제 이어졌던 이제 변동성을 키웠던 그런 장이었죠. 그래서 종목들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이평선을 통해서 추세를 많이 보긴 하지만 이렇게 갑작스러운 이제 외부 충격이 오게 된다면 주가는 급락이 나오게 되고 이런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깨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도 4,000포인트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두 기업 모두 최근에 주가의 변동성이 크긴 했지만 결국은 주도주로서의 흐름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현재 4% 정도 오르면서 10만 원대 회복을 다시 해주고 있는데 일단 깨고 나서 다시 올라와서 10만 원 부근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굳건한 이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역시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기업 모두 이번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갈 수 있는데 중요한 이 견인차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두 기업이 만약에 또 상승해서 삼성전자는 10만 원대 위쪽에서 꾸준하게 또 오름세를 보여주고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꾸준하게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이 관련 부품주들도 최근에 많이 흔들렸거든요. 이 부품주들도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연말부터 해서 연초까지의 분위기를 보시면 이제 보통 중소형주들의 강세 현상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보통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대형주들의 흐름의 여부에 따라서 이 중소형주, IT 소부장 관련주들도 이번에 이제 12월부터 1월 달까지의 반등 강도가 좀 세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투톱 흐름은 그래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떨어졌던 부분에 대한 만회가 어느 정도 이뤄질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삼성전자는 10만 원을 깨고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올라와서 안착을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안착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면 굳건한 하방에 대한 지지를 확인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아직 60만 원 선 회복은 안 됐지만 그래도 59만 5천 원 선 그 언저리 부근에서 움직임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반도체 사이클을 두고서 이제 피크가 멀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일단 변동성이 중간중간 생긴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는 관점을 이제 짧게 가지고 갈까요? 아니면 이제부터 좀 길게 보고 갈까요? 사실 이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다라고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반도체 사이클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멀리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쪽이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사이클을 원래 이끌어가는 건 범용 반도체 쪽에서 주로 이끌어가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HBM 쪽에 특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범용 반도체 시장이 아직은 부각이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또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역시 여전히 이제 부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의 업황은 전반적으로 골고루 또 올라가는 이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의 그 사이클은 아직까지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다라고 보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응하는 방법들은 사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보통 이 종목들은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선반영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이 상승 시기가 더 남아 있다. 상승 사이클의 기간이 더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일정 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로 인해서 많이 올라간 종목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폭보다 지금까지 올라온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폭 자체가 크지 않다라는 건 결국은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주어졌을 때 주가가 많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해서 위로 올라갔을 때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차익실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래에서 사서 끌고 가는 이런 전략들보다는 빠질 때 사놓고 올라가면 어느 정도에서 수익을 챙기는 이런 변동성권에서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한번 이제 비유를 한번 해드렸었는데 야구를 비유하자면 우리가 풀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번트를 대면서 이제 수익을 계속해서 챙겨나가는 왜냐하면 시장이 언제 어떻게 또 하락을 받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마다 수익을 계속 챙겨나가는 전략들이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가 좀 오랫동안 길게 갖고 왔던 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이 변동성 이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흔들릴 필요는 없고요.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구로 비유를 하니까 좀 더 쉬운 것 같아요. 풀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번트로서 중간중간 우리가 변동성이 나타날 때마다 차익을 좀 실현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뭐 우리가 한일령으로 묶었었던 섹터죠. 뭐 여행이나 아니면 호텔, 카지노 이런 쪽들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은 반대로 좀 내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한일령도 꽤 오래 유지가 됐기 때문에 한일령도 오래 유지될 거다라는 시각들이 훨씬 좀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단기적으로 적어도 스윙 관점에서는 좀 괜찮을까요?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좀 터졌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언을 통해서 유사시에 대만에 대한 이제 이 군사적인 어떤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대만 문제가 중국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렇죠. 민감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함부로 건들지 않는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총리가 이 발언을 통해서 이제 양국 간의 갈등이 굉장히 좀 심화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시키겠다라는 조치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막말까지도 오갈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또 싸우고 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또 일본과 중국이 싸우고 있는 이 틈에서 약간 반사이익을 좀 얻을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에이펙 행사에서도 중국과의 친밀한 관계가 좀 나왔었고 하나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반일 감정에 대한 어떤 이제 기대감에 이제 이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사실은 굉장히 시장 안에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의 굉장히 또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로 양국 간의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우리가 한일령 관련주들의 이 주가 대표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여행주도 꼽을 수 있겠지만 뭐 카지노라든지 화장품주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급락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적으로 굉장히 좀 저렴한 가격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종목들 한일령 관련주들이 한 번에 랠리 이후에 좀 멈춰서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반일 감정에 대한 이 분위기 속에서 분명히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충분한 이제 상승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엔비디아의 이 그 뉴스가 워낙에 큰 뉴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뒤엎어 버렸어요. 하지만 이 틈새 시장 안에서도 분명히 또 이쪽에 수급들이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향후 이 당분간은 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범위가 계속 확장될 수 있고 기간도 길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눈여겨볼 만한 것 같긴 합니다. 어제 이제 수산물 관련한 이슈가 좀 있기는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나오자마자 사실 일부 종목들 상한가에 직행하는 종목들도 좀 있었어서 더 주목도가 좀 높은 이 구간 안에서는 확장을 어디까지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확장이 너무 크게 나오게 된다면 우리나라한테는 오히려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확장 범위가 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바로 히토류예요. 중국이 만약에 히토류를 이제 수입을 금지시킨다라는 조치를 가게 될 경우에는 결국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방산 쪽이라든지 또 항공 그리고 또 IT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상당한 피해가 또 예상되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일본의 중요한 급소를 찔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하고 일본의 경제 구조가 상당히 좀 닮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입 금지 조치를 만약에 내리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도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거기까지 지금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지금 건드리고 있지 않아서 이게 바로 히토류에 대한 이 금지 조치가 나올까 봐 건드리지 않고 있는 걸
안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또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금지 조치가 나오게 된다면 일본 쪽에 대한 금지 조치가 이 피니시스로 정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범위가 좀 확장이 돼서 다른 나라들까지 대상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역시 피해를 오히려 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한일령과 관련된 키워드까지 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리튬 주제를 좀 잡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리튬은 가격이 계속 오른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도에 대한 전망은 이전보다는 확실히 밝아진 것 같기는 한데 주가도 사실 오르고 나서 어느 정도는 좀 버티면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좀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최근에 보면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좀 약화되다 보니까 틈새로 이 수급이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요즘에 리튬 관련주들, 특히나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간 배경에는 사실 ESS 시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건데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 리튬 가격 역시도 바닥에서 50% 정도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 최대 리튬 기업인 간평리튬의 회장이 이번 이제 최근에 발언이 있었는데 이 컨퍼런스에서 내년도 리튬 수요가 30% 증가할 거다라는 전망을 했었단 말이죠. 이게 역시 또 불씨를 짚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현재 리튬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 사실 그 기업들의 양극재 회사들이 리튬 가격에 좀 많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 기업들의 최고점이 2023년도에 나왔습니다. 최고점 대비했을 때 현재 리튬 가격의 추이를 보시면 70% 정도가 하락을 한 상태예요. 물론 리튬의 최고치는 2012년도에 나왔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들 기업들의 주가의 상승의 최대치는 2023년도에 나왔다는 거. 그래서 거기서 비교해 본다면 고점 대비했을 때 여전히 70% 정도가 빠져 있고 저점 대비했을 때 최근에 50%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리튬 가격의 이 상승과 하락의 이 변동폭을 가지고 단순하게 계산해 본다면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현재 가격이 81,600원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리튬 가격만으로 본다면 적정 주가는 87,500원 정도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온 편이에요. 그러니까 리튬 가격이 앞으로 더 올라갈 거라는 기대감은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본다면 주가는 충분히 반영이 된 상황인 거죠. 이 전망치가 만약 틀릴 경우에 주가는 역시 또 빠질 수가 있고 실망감으로 지금 여전히 아직까지는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원활하지는 못한 상황이고 단순하게 ESS에 대한 기대감만 가지고 본다면 이 관련주들의 상승은 사실은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이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튬 관련된 내용까지 주제 잡고 이야기 나눠봤고요. 전문가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IS의 김태성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중요한 날 함께 또 와주셔서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보도록 할 텐데 4천선을 다행히 회복을 좀 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도 확인이 좀 되고 있어서 양시장 모두 2%, 1%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분위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지금 처음으로 해석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일단 전 세계가 지금 주목했던 것은 결국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얼마만큼의 향후의 가이던스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가이던스가 모든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명분이 확실하게 있는 것인가가 가장 중요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산을 잘 넘어왔고,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의 투자자분들의 시선에 젠슨항 CEO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지금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이틀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물음표가 있었을 때 젠슨항 CEO가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삼성전자의 2년치의 매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팔고 왔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걸 다들 설마 혹시라는 어떤 반신반의하는 느낌이었는데, 이번 실적을 보고 모든 것들이 지금 명확하게 진실이었다는 것이 드러났기에 저는 충분히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AI 전체에 계속해서 고점이라든지 아니면 버블 논란은 있겠지만 그것을 정면 돌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임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는 기대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여전히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우리나라 증시에 남아있다는 거죠. 오늘 양대 지수가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2.7%이고요. 코스닥 기준으로 보더라도 현재 1.8%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치고, 현물 증시에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가라고 보면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러면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그렇게 안 사는데 개인이 이렇게까지 많이 사는 걸까라고 해봐도 개인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즉 거래량이 없는 상승인 게 조금은 이제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지금 코스피 2.7%, 코스닥 2%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ETF에 걸려있는 상품들이 지금 굉장히 힘을 내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작년과 대비해서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ETF 상품이었다라는 거죠. 반도체 기준으로 보더라도 약 2년 전에 약 20개에서 25개의 ETF 상품이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일본, 미국 제외하고 국내 ETF 상품만 보더라도 거의 35개, 40개. 그러니까 그때보다 거의 70%, 80% 넘게 비중이 늘어난 ETF 상품 때문에 ETF를 추종해서 들어오는 매수 자금들이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기업들을 시장가로 바스켓 매수를 하다 보니 조금은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는 현재 구간이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계를 해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조금은 적극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저는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수급이 크게 잡히고 있지는 않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오늘 1,466원 80전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알테오젠 한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55만 9천 원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어제 뉴스가 하나 나온 게 미국에서는 이미 우리 FDA 승인 여부 받아들였고 유럽은 기다리는 중이었는데, 어제 유럽에서 이제 33개 적응증에 대해서 키트루다 SC 사용 허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소식이기는 한데 사실 오늘 이 정도 반응이면 제 기준에서는 좀 약하다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렇게 되면 계산을 해봤었을 때 기술료 기준으로만 1조 원을 지금 벌어들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현재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방이 약 25% 정도 열려있지 않는가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건 뭐냐면 결국 반도체하고 이제 상대성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반도체 IT 쪽으로 이제 큰 수급이 없는 상태에서 알테오젠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면 오늘 시장의 중심엔 모든 수급은 알테오젠으로 쏟아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하지만 지금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게 힌트입니다. 기관도 외국인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도 지금 강력하게 매수를 하고 있지 않는 가운데 시가총액 상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으로도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게 버거운 수급인데 여기에 알테오젠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만들기에는 다소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장 중반 그리고 장 후반부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수급이 늘어나게 된다면 저는 알테오젠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우리가 이제 11월 달과 12월 달에 보면 굉장히 큰 산 두 개죠. 일단 하나는 오늘 넘어가는 엔비디아의 실적,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FOMC의 12월 금리에 대한 방향성입니다. 이 방향성에 대해서 페드워치 2를 보게 되면 동결할 거냐 이제 인하를 할 거냐 이제 투표를 하는데 사실 동결 쪽으로 약간 좀 우세한 추세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 쪽에는 다소 부담이 되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 첫 번째,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연준은 6개월 전에 이제 후임자를 미리 선정을 하죠. 그러면 후임자 선정까지 며칠 안 남은 상황. 그럼 연준 의장이 만약 금리에 대한 변동성을 발표를 한다면 이번에가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굉장히 큰 노이즈를 만들지 않으려면 일단 인하를 하고 임기를 마치는 게 그 입장에서도 저는 좋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인하 쪽에 저는 베팅을 하고 싶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건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일단 두 번째로는 이제 뉴스로 확인할 수 있는 팩트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계속해서 압박을 줬었던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연기가 되어가고 있죠. 특히나 이제 중국 쪽에 대한 관세의 부분들이 조금 완화된 제스처를 좀 취하고 있노라면 여기에 또 제약바이오도 참 한참 불편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반도체라든지 제약바이오는 관세 지금 한다는 거야 혹은 한다면 얼마만큼 한다는 거야 이 부분들이 잘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러한 어떤 압박이 조금 완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주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수급이 좀 들어오면 바이오가 좀 빠지고 이렇게 해서 시속 게임이 좀 요즘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좀 아쉬운 반응이긴 하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또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테마 준비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조선 쪽도 오늘 반응이 나쁘지는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 LGD 현대미포가 2%, LGD 한국조선해양도 2%대 강세 정도 좀 보이고 있고요. 기자재단에서도 동성화인텍이 한 5%대로 강세 보이고 있고 현대임스도 2.8%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열어볼게요. 다음은 전선전력설비입니다. 세 번째도 같이 열어볼까요? 세 번째는 반도체인데 반도체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잘 나오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도 훈풍 불어주고 있고 반도체가 잘 가면 전력원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갈 수밖에 없죠. 전선이나 전력설비 오늘 같이 가고 있고요. 전선이 조금 더 강하네요. 섹터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한 5에서 6% 강세 보이고 있고 대원전선이 두 자릿수 상승세 현재 체크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까지 있었던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내용들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조선보다 오늘 좀 더 눈에 띄는 건 두나무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 임박 소식이 나왔기 때문인데 11월 26일 다음 주죠. 이사회 열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주주 동의를 받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주식 교환 비율은 1대3으로 될 예정이라서 일단 이슈가 나온 자리에서 네이버 주가도 한번 좀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섹터 전반적으로 한번 좀 볼까요? 일단 시기에 대한 아쉬움은 좀 떨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 최근에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거래대금 자체가 좀 메말랐거든요. 만약 죄송합니다. 만약 가장 이제 핫하게 이슈가 됐었던 8월달, 9월달에 이 뉴스가 나왔었고 이때 모든 것들이 좀 교통정리가 되는 모습들이 나왔다면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떤 퍼포먼스를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거래대금 자체가 메말라 가 있는 상황 속에 아무리 외형 성장이 커질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만났다 하더라도 이게 연결 재무제표를 통해서 숫자를 보이는 게 근본적으로 뭐가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렇기에 시장에서도 아마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나온 뉴스의 어떤 중요성 대비해서 주가는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에 네이버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네이버 투자하는 이유가 두나무와의 합병 때문이었나요? 라고. 만약에 그랬다면 할 말은 없겠지만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 소버린 AI라든지 지금 정부 정책의 어떤 준하는 약 5년 동안 엄청나게 큰 금액을 투자하겠다라는 것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으로서 네이버의 가치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지금 피지컬 AI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많아질 수밖에 없는 시장의 흐름을 또 생각을 해보면 네이버는 여러모로 지금 빠질 데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이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좀 생각하고 고려하시면서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조금은 더 나은 전략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쵸. 시기상으로 봤을 땐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하방으로 좀 뚫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나온 뉴스의 무게감에 비해서는 반응이 좀 크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은 지역화폐 관련주로 좀 묶여있는 종목들이 오늘 개장하고 나서 좀 움직임 보였었고요. 가상화폐 관련 종목 쿠콘이나 이런 종목들 움직임 보였으니까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나이도 5%, 웹캐시도 한 1.5% 상승불 현재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전선과 전력 설비 쪽으로 시선을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력 설비 3대장 차트는 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효성중공업은 210만 3천 원 지금 터치가 나왔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한 번에 사기 진짜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효성중공업 한 종목을 그냥 사는 것과 중소형주를 200만 원 맞춰서 여러 종목을 사는 것 중에 어떤 게 좀 더 나은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대형주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효성중공업보다는 LS 일렉트릭에 대한 관심도를 한번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느냐? 지금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옴으로 인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보면 반도체 쪽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전력기기도 그 못지않게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쪽에서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보다도 훨씬 더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온 쪽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는 전력 혹은 에너지 종합 상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반도체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지금 길목에서 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반면에 전력은 선택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라는 거죠. 일단 전력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필요하다는 것은 팩트이기에 저는 전력 관련주들이 오히려 조금은 더 어떻게 보면 무난하게 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이 아닌가. 그런데 왜 그중에서 LS 일렉트릭이냐. 최근에 엔비디아가 어디 쪽에서 세일즈를 하고 있느냐. 바로 중동 쪽에 세일즈를 하고 있고 또 유럽 쪽에 지금 판매량을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 이유는 혹시 중국 쪽과의 어떤 판매의 관계가 정부의 국가 대 국가의 문제 때문에 다소 부진할 때를 대비해서 이것을 커버하기 위한 뭐 그게 아니더라도 결국엔 유럽도 그렇고 중동 쪽으로도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쪽에 힘을 많이 싣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엔비디아에게 칩을 많이 사가는 유럽과 중동도 결국엔 돌고 돌아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럽 쪽과 중동 쪽의 수주 잔고를 지금 늘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라고 했었을 때는 사실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중공업도 좋지만 LS 일렉트릭에 대한 기대감을 한 번 더 힘을 실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 상대적으로 지금 LS 일렉트릭이 후발주자로 움직였었던 건 지금 사업 구조 중에 앞선 효성중공업과 HD 현대 일렉트릭은 초대형 변압기에 좀 국한되어 있지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배전 배반까지 좀 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은 기술력이 좀 낮습니다. 기술력이 낮다는 건 그만큼 미국 내에서도 이 일을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후발주자로 좀 움직였었는데 이걸 이제 시장을 유럽이라든지 중동 쪽으로 돌리게 되면 좀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왜냐? 그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에너지 공사를 단계가 1단계부터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라고 있다고 치면 4, 5단계만 할 수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보다 1단계부터 턴키로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라고 보면 LS 그룹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강점들이 좀 부각이 되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폭 자체가 많아 보이는 게 LS 일렉트릭일 수 있으니 LS 일렉트릭을 한번 보는 것도 효성중공업이 주당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부담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안전한 대체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지만 돌고 돌아 결국 효성중공업 사는 게 가장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효성중공업보다 더 나은 기업이 HD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게 사실 주가가 너무 무겁긴 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좋은 선택지는 거기가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제로서 LS 일렉트릭도 같이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전선 쪽이 사실은 오늘 조금 더 강하기는 한데요. 이전에 대한전선을 저희한테 탑픽 종목으로 주셨던 적이 있거든요. 지금 24,300원 구간에서 지금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때 주셨을 때 매수가가 16,150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말씀 주셨던 게 연말까지는 조금 더 길게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렇게 오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일단은 계속 꾸준히 가자라는 관점이실까요? 저는 충분히 가 보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은 지금에도 신규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때와 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진 게 많죠. 수주 잔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금 가격만 좀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알게 모르게 리튬도 올랐고 구리도 올랐어요. 구리의 가격도 지금 심상치 않는 상황. 물론 구리 가격이 올라갔다 그래서 대한전선, 대원전선의 기업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흥하느냐 그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향후에 어떻게 보면 고객사들에게 납품가를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저는 대한전선과 대원전선 그리고 가온전선 아니면 HDVC 그리고 해저 케이블까지 다 통틀어서 할 수 있는 건 LS 쪽에서는 또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뭐 분산해서 투자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 나는 너무 투자금이 작아서 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대한전선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보셔도 괜찮다. 왜 그러느냐? 가장 높은 수주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굉장히 많은 전선과 케이블 기업들 중에 현재 가장 높은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케이블 산업 자체가 아무래도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현재 어떤 캐시카우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금력이 없으면 이 공사들을 참 안정적으로 끝까지 해내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나 장기 공사를 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가장 큰 부담이 뭐냐? 바로 환율이라는 거죠. 그런데 대한전선은 이미 작년과 올해 초에 증자라고 하는 이슈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많이 해소가 된 상황에서 수주 잔고도 여전히 높고 매출도 여전히 높아서 유동할 수 있는 현금 자체가 여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한전선의 지금의 위치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이 모아가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기회이고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올해 연말까지 보라고 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 숫자들을 보인다면 올해 연말이 아니라 내년 적어도 2분기 초입까지는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기간을 더 늘려주셨네요. 연말보다도 엔비디아가 꺾이지 않는다면 2분기 초까지도 괜찮다. 대한전선 긍정적인 사인까지 들어봤고요. 반도체로 옮겨봐야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였죠. 일단은 본부장님께서 어떤 포인트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셨는지 그 관점도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숫자도 숫자인데 이 숫자를 보고 투자자들이 실망을 할 거냐 아니면 환호를 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전 세계에 뭐 내노라는 자금들 다수가 지금 엔비디아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투자 심리가 저는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뭐 숫자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높고 낮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낮아도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높아도 더 높아질 것을 기대를 하고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를 가장 중요하게 봤는데 정말 다행스럽게 높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투자자분들이 더 많은 지금 상황에 저는 공감대를 또 표해드리고 싶고 저는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은 더 지금의 장점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졌음을 한번 컨퍼런스 콜에서 확인을 했는데 결국 높은 EPS라는 건 지금 SK하이닉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업황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SK하이닉스는 지금 내년 물량까지 다 팔고 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추가적으로 수주가 나오는 쪽이 중동이라든지 유럽 쪽인데 이쪽에 물량을 보고 있으면 지금 엔비디아도 쌓아놓은 재고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럼 또다시 SK하이닉스에게 큰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을 땐 내년까지 적어도 그 물량들이 취소가 되는 최악의 수가 없다면 내년, 내후년까지도 SK하이닉스는 지금의 굉장히 높은 객단가를 유지를 하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에 여러분들도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을 것 DDR4와 DDR5의 현물 가격이 금값보다 더 귀해졌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수혜는 캐펙스 투자가 여전히 높아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반도체주들은 이제는 약간의 의구심들은 중간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 의구심이 나올 때마다 저는 적극적으로 사 모아갈 만한 그러한 믿음이 좀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생긴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잘 나와서 오늘 반도체 투톱 흐름이 너무 좋은 건 다행이지만 네. 사실 한편으로 보유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잠깐 반짝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아요. 일단 어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5일선, 21선 이탈 나왔고 지금도 사실상 5일선은 탔지만 21선 밑에 있고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탈이 좀 나온 구간에서 오늘 4%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긴 다행히 5일선, 21선 위에 있긴 하네요. 일단 그러면은 잘 나와서 괜찮지만 오늘 반응 너무 좋지만 앞으로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변동성을 어느 정도는 염두하면서 계속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되는 걸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락 변동성이 나와도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냐 고민을 하는 것보다는 네. 내가 이 정도 가격이 오면 매수를 하겠다고 생각을 좀 달리 하시는 게 맞다고 좀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올라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 요소는 여전히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두 가지. 일단 원달러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그리고 이걸 이겨내려면 기관 투자자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있어야 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도 없는 상황이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가기만 할 수는 없고 굉장히 이제 박스권 안에서 정말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지루한 아니면 걱정되는 힘 겨루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음봉이 나올 때마다 저는 매수할 만한 명분을 오늘 확인을 했으니 오히려 저는 오늘 삼성전자 올라갈 때 뭐 1차 매수를 하는 게 일단은 갖고 있어야 되니까 1차 매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 세 번 나눠 산다 생각했었을 때 가격대를 지금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캔들이 21선 이평선과 61선 이평선 안에 갇혀 있잖아요. 21선 이평선 위로 올라오면 괜찮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니 21선과 61선 중간 가격대 이때에 내려오게 되면 2차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만약 환율에 대한 부담감 혹은 또다시 버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대내 변수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61선 부근대가 9만 원 초반대거든요. 그때 오면 또 추가 비중을 매수를 하면서 저는 모아가는 전략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오늘 1차 매수를 한다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2차 매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금 58만 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50만 원 초, 그러니까 52, 53만 원 이게 펀더멘탈이 흔들려서 내려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센티멘탈 때문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ETF에 대한 시장 규모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나빠서 내리는 게 아니라 그들과 연계돼서 프로그램 쪽으로 나오는 물량에 이 가격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까지는 기술적으로 밀릴 수도 있으니 그 밀릴 수 있을 때 저는 고민하지 마시고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미리 체크를 해 놓는 게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펀더의 변화가 있다라기보다는 센티에 따라서 변동성이 조금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디까지 가격대가 형성이 됐을 때 내가 매수를 할 건지 이 전략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반도체, 온디바이스, 유리기판 이런 쪽도 CXL까지도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기는 한데 오늘 시장 안에서 본부장님께서 보시는 탑픽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일단 반도체 쪽에서 대장주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것 같아서 중소형주 쪽에서 제가 오늘 하나 좀 가지고 나왔는데 저는 제주반도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 제주가 들어가 있죠. 실제로 제주도에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제 수출 제품 리스트를 나열을 해보면 과일이 아니라 반도체가 1위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제주 반도체의 힘이 그만큼 정말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반응을 했지만 이후에 약간의 기간 혹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왔지만 그럼 제주 반도체가 만드는 제품이 뭐냐? LPDDR 제품입니다. LP가 로우 파워, 그러니까 저전력 반도체를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시장은 GPU니 CPU니 굉장히 이제 전력을 많이 먹는 제품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나중에 데이터 센터가 확장이 되고 출원이 되었을 때 그게 서비스화돼서 어디에 탑재가 돼야 되냐면 온 디바이스에 탑재들이 되어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지금의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보면 접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러면 이 LPDDR5가 많이 들어가는 제품은 대표적으로 자동차, 노트북, PC, TV, 모바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AI로 전환이 되면서 안 그래도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DDR4, DDR5뿐만 아니라 LPDDR 시리즈에게까지도 점점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자료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도 지금 단가가 계속 올라가는 쇼티지 현상 때문에 올라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오히려 낮은 위치에서 출발하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저는 제주 반도체를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주 반도체 LPDDR 관련된 종목이죠. 작년이었나요? 작년 한 1월 이때 엄청 올라갔어서 이 종목 없었던 분들 되게 아쉬웠던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괜찮다. 탑픽 종목으로 주셨으니까 참고해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탑픽 종목까지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강한 상승 출발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지금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좀 기대감 속에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실제 숫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코스피의 경우에는 2.56% 상승하면서 4,030선, 4,000피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코스닥도 2% 상승하면서 88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급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각 2,700억 원 가까이 물량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개인 같은 경우에는 5천억 원 넘게 물량을 좀 덜어내면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의 수급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쪽에서도 역시나 같은 흐름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75억 원 팔아치우는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에서 상승하는 업종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오늘장 안에서는 정말 땡큐 엔비디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 전기전자가 지금 4%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엔비디아 실적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AI
AI에 대한 버블론이 그동안 불거져 왔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통해서 이 버블론이 조금 잠식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자연스럽게 반도체 관련주들로 좀 시선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좀 더 시선을 확장시켜서 AI 관련주들, 전력이나 또 전기 쪽으로도 시선이 모여지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 쪽도 4%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전기, 가스업, 유통업, 건설업까지도 모두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상승하는 업종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이쪽에서는 금융이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제약 쪽 2.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약간 주춤할 때 이 코스닥 쪽에서 제약 바이오가 힘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코스피 시장에서 반도체 대형주들 그리고 AI 관련주들 강세 보이고 있다면 오늘 코스닥에서는 제약 쪽도 좀 힘을 내주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정밀기기도 함께 2.21%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하락하는 업종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역시나 하락하는 업종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출판, 매체, 복제만 0.6%가량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가총액 상위, 다음으로 거래대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상위 살펴보시면요. 역시나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투탑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지금 4% 상승하면서 58만 5천 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엔비디아의 숫자로 다시 한 번 더 좀 확인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이 AI에 대해서 좀 논란이 좀 불식시켜진 그런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 발표 이후에 컨퍼런스 콜에서 젠슨 황 CEO가 GPU가 이미 매진된 상황이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HBM 수요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장안에서 반도체 투탑 강세 보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4% 넘게 오르면서 10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디 주가를 다시 회복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분기 지금 디램 시장 1위를 탈환했다는 소식까지도 함께 겹쳐져 있으니까요. 호재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종목들도 좀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AI 관련주들로 이어지는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3% 넘게 상승하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 6% 가까이 상승하면서 78,80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까지 지금 7% 가까이 상승하면서 오늘 원전 쪽 그리고 전력 기기 쪽도 강한 수혜를 받아가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코스닥 시장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 CMTX가 오늘 상장을 한 대비주입니다. 오늘 107% 더블 기록하면서 지금 TSMC와 협력사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시장이 잘 가다 보니까 현재 CMTX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ABL 바이오 역시나 2.8% 강세, 로키텔스케어, 의료 AI 쪽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주도 강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 쪽도 강합니다.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내용들 오늘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관련된 내용들 포함해서 3차 상법 개정안이 이번 주 안에 발의될 예정입니다. 고배당 관련주들 흐름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